먹어서 혼자 사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야, 얘. 엄마, 아무리 좋아도 이건 아니지. 혹시 아빠 줬어요? 요즘 피곤하다고 해서 줬어.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며. 정말 지겹다며. 그땐 그때고. 공주미용실 류미연. 시그널 램프가 돌아가는 소리는 골목 입구에서부터 들렸다. 야식 배달을 하는 먹부분식까지 영업을 끝낸 시간이라 드르륵거리며 돌아가는 낡은 기계음이 유난했다. 미니수퍼 계단에 앉아 담배를 꺼내 물었다. 미니수퍼는 아들이 건물 올릴 거란다. 염색용 장갑을 몇 장 빼서 급하게 나서는 내게 엄마는 묻지도 않은 말을 흘렸다. 고개를 돌려 불 꺼진 유리문을 봤다. 폐업이라고 쓴 A4 용지가 한쪽 귀퉁이가 들떠 벌럭거렸다. 제대로 된 직장 하나 못 찾고 30을 훌쩍 넘긴 내게 그건 그냥 해본 말이 아닐 거다. 나는 담배를 입에 물고 종이를 뜯어냈다. 폐업이란 글자가 손 안에서 와그작 구겨졌다. 폐업이란 안내가 없어도 충분히 폐업을 알렸을 만큼 시간이 지나기도 했다. 미니수퍼 노인들이 키우던 화초들이 담장을 따라 마음대로 자라고 있었다. 나는 구긴 종이 뭉치를 미니수퍼 담장 안으로 힘껏 던졌다. 뭉친 종이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날리는 것들도 뭉치면 무거워지는 것이다. 뭉치면, 함께하면 그들에게 가는 것이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들 스스로 성취하였다고 말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활동과 지침을 중얼거리며 천으로 만든 가방 안에 손을 넣어 휘적거렸다. 오늘따라 라이터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 가방을 확 뒤집어 털어버리고 싶은 걸 참으며 하나하나 짚어본다. 사무실 열쇠 꾸러미가 한쪽으로 밀려가고 지갑이 밀려갔다. 손으로 들기에 마땅치 않은 것들을 몽땅 넣다 보면 천으로 만든 가방은 모양도 제멋대로여서 보따리를 어깨에 걸친 것 같았다. 손에 잡히는 차가운 감촉 때문에 나는 그것부터 꺼내 계단에 놓았다. 청귤차였다. 눕혀져 있었을 병은 설탕물이 새어나왔는지 표면이 끈끈했다. 가방 바닥에 굴러다니던 몽당 크레파스를 제껴내자 라이터가 잡혔다. 손을 오므려 담뱃불을 붙였다. 목이 칼칼했지만 시간을 벌고 싶을 땐 담배만한 게 없다. 나는 눈이 시리듯 가늘게 뜨고 하얗게 뿜어지는 연기를 봤다. 연기가 어둠 속으로 퍼졌다 사라지는 것을 보면 가슴이 후련했다. 그것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였다. 어둠 속의 연기가 완전히 흡수되면 볼 우물이 패일 정도로 깊게 빨아들였고 천천히 뱉어냈다. 하루의 끝에서 골목이 시작하는 곳에 앉아 하는 이런 식의 흡연은 습관 같은 것이었다. 하루 종일 쳇바퀴 돌았을 그 시그널 램프의 흐린 불빛을 본다. 막다른 골목의 담장에 긴 머리칼의 그림자를 늘어뜨리다 휘감아가기를 반복하는 기둥 속엔 젊은 여자가 지치지도 않고 윙크하고 있다. 공주 미용실에 할아버지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 저것 때문이지 싶어 피식 웃음이 났다. 오늘 아침 엄마는 시그널 램프를 바꿀 때가 됐다고 넌지시 얘기를 꺼냈다. 나는 못 들은 척했다. 네 아빠가 이런 것 하나는 잘 고쳤는데. 염색용 일회용 장갑을 뽑으며 엄마를 봤다. 거울을 닦던 엄마는 말을 맺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쏘는 한심스런 눈빛을 등으로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출입문을 잡은 채 한마디 했다.
언제부턴가 슬쩍 아버지 얘기를 꺼내더니 요즘은 더 잦아지고 있었다. 누가 뭐래? 그냥 그렇다고. 다 늙어서 혼자 사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야, 얘. 그럼 재혼하든가. 아빠는 안 돼. 엄마가 뭐라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출입문을 소리나게 닫으며 나와버렸다. 미친. 기어코 내뱉은 소리가 문 닫는 소리에 묻혔다. 골목을 빠져나올 때까지 출입구에 달려있는 풍경 소리가 들렸다. 가방을 뒤적거려 손에 잡히는 대로 크레파스를 꺼냈다. 손자를 데리고 온 미용실 손님이 흘리고 간 것이었다. 2만 원짜리 파마를 하면서 올 때마다 손자를 달고 와 과자 부스러기니 뭐니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 나는 노인이었다. 처음엔 맞벌이 하는 아들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다 파마가 끝날 때쯤이면 아직은 쓸모있는 자신에 대한 자긍심으로 얼굴색이 달라지고 거기다 퇴직 후에도 아파트 경비를 하며 가게에 보탬이 되는 남편 자랑을 은근슬쩍 흘리곤 했다. 미니수퍼 노인이 키우던 노란 백일홍이 어둠 속에서도 화환했다. 나는 꽃을 제껴내고 벽에 낙서를 했다. 이번에는 백일홍을 닮은 꽃이었다. 내가 꺼낸 색이 어둠 속에서도 빨간색임을 알 수 있었다. 해바라기, 튤립, 벚꽃, 강아지풀. 내가 그린 풀꽃들이 순서대로 있었다. 백일홍을 닮은 꽃은 제법 시간이 걸렸다. 최대한 짙게 칠했다. 크레파스는 비가 와도 지워지지 않아서 좋았다. 이번 겨울엔 나의 꽃들이 피겠지. 나는 크레파스 토막들을 모두 꺼내 백일홍 화분에 넣었다. 청귤차가 든 병뚜껑을 열었다. 달콤하고 산뜻한 향이 올라왔다. 나는 얇게 점인 청귤 조각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다. 톡 쏘는 신맛이 뒤통수를 치는 것 같았다. 서둘러 뱉어냈지만 입에선 계속 침이 고였다. 내가 준비해간 염색용 장갑은 청귤을 썰기에 딱 좋았다. 상미는 장갑이 밀착된 손을 펼쳐 보이며 나의 준비성을 칭찬했다. 기성은 손에 비해 턱도 없는 작은 장갑을 손가락에 걸치곤 장난스럽게 흔들어 보였다. 우리가 썬 청귤은 50kg이었다. 청귤차 담기는 기성의 아이디어였다. 카페마다 유행처럼 담는 청귤을 용역하면 어떻겠냐는 기성의 생각은 적중했고 우리에게 청귤 담기를 부탁하는 카페는 조금씩 늘고 있었다. 청귤을 써는 내내 소매를 걷어올린 상미의 팔뚝이 눈에 들어왔다. 퍼렇던 멍이 누르스름하게 사가지고 있었다. 당분간은 청귤차 담그는 일이 있겠지만 곧 다른 일을 찾아야 했다. 내일은 상미에게 미용을 권해볼 생각이다. 공주 미용실은 몇 명의 미용사를 기원했다. 물론 나의 압력 때문이었다. 엄마는 내가 데리고 온 견습생들에게 먹이고 재워주며 기술을 가르치면서도 미친년이란 소리를 달고 다녔다. 엄마가 말하는 미친년이 어디서부터였는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며 나는 세계빛에 불을 붙였다. 나는 정말 엄마가 미쳤거나 아니면 정신병에 단단히 걸린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였다. 한마디도 지지 않는 엄마의 말은 신혼 초부터 현재까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주제였다. 아버지의 폭력 앞에서 비로소 눈물과 한숨으로 방점을 찍는 지긋지긋한. 적어도 내겐 그렇게 보였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20여 년 넘게 유지되었다. 나는 그 꼴을 본의 아니게 평생 봐온 셈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밥 먹는 것과 잠자는 것, 그리고 공부하는 것은 이들 부부를 이혼시키기 위한 것이 되었다. 말하자면 나는 그들을 이혼시키는 것이 내가 어른이 되는 이유였다. 그리고 내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 부부는 이혼했다. 아버지가 공주 미용실에서 나가는 형식이었다.
엄마가 입버릇처럼 했던 네 아빠랑은 못 살겠다, 못 살겠어는 그렇게 끝났다. 상미가 미용실로 왔다. 청귤차 시즌이 끝날 즈음이었다. 가정폭력보호센터에서 지낼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정도였는데 남자를 피해 야반도주 하다시피 한 상미는 빈손이었고 방 한 칸 얻을 돈을 마련하기에는 짧은 기간이었다. 무엇보다 미용 기술을 익히는 것이 어떻겠냐는 나의 권유에 상미는 흔쾌히 응했다. 상미가 미용실에 온 첫날 기성과 나 그리고 엄마는 조촐한 환영회를 했다. 삼겹살에 소주 정도였지만 상미의 새로운 생활을 축하했다. 우리는 상미가 이미 숙련된 기술자나 둔 것처럼 소주가 넘치도록 힘껏 유리잔을 부딪혔고 한 번에 잔을 비웠다. 기성이 머리 위에서 잔을 뒤집어 털어보이며 웃었다. 보수 같은 건 없는 거 알지? 엄마는 첫 소주잔을 비우며 기술을 익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며 설레발을 쳤고 나는 조금만 노력해보자고 했다. 첫 잔에 유난을 떨었던 기성은 몇 잔을 거푸 소주잔을 기울였다. 잔이 몇 순배 돌았을 때 상미가 울기 시작했다. 우리는 한동안 상미가 우는 모습을 바라볼 뿐 말을 잇지 못했고 엄마가 가볍게 상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어색한 듯 뒷머리를 극적거리던 기성이 돌아가겠다며 일어섰다. 미니수퍼 앞에서 기성이 멈췄다. 내가 멈추기도 전에 갑자기 돌아서 나를 끌어안는 통에 신고 나간 슬리퍼 한쪽이 벗겨졌다. 우리는 깊은 키스를 나누었다. 기성이 귓속말을 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니? 나도 알 수 없었다. 인권 동아리 함께 멀리에서 만난 이후 기성과 나는 한 팀이 되어 움직였다. 졸업 후 기성은 취업에 성공했다. 그리고 나까지 취업시키려고 애썼다. 하지만 포기를 한 건 기성이었다. 기성이 함께 활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 단체는 활기가 돋았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친구와 후배 몇이 이끌어가는 단체였고 재정이든 인력이든 열악한 단체에서 기성이 할 일은 많았다. 허드렛 일도 마다 않고 해내는 기성을 남성이니 여성이니 따지지 않았고 우리는 그저 단체의 활동가일 뿐이었다.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따위는 나눈 적이 없지만 기성이 술기운을 빌려 가끔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라도 지내야 할 사이 같았다.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반문했고 기성은 내 눈을 찬찬히 보다가 돌아섰다. 기성이 입은 남방이 체크무늬였다는 것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다. 기성이 돌아서서 손을 들어 보였다. 기성이 빠져나간 골목에 바람이 불었다. 건조하고 서늘했다. 담배가 몹시 생각났지만 갖고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방에서 피는 담배는 질색이었다. 나는 백일홍 화분에 얹어놓았던 크레파스로 벽에 그림을 그렸다. 가시가 촘촘하게 박힌 선인장이었다. 상미가 파마할 때 사용하는 종이 파지를 건네주는 걸 보고 있었다. 상미가 건네주는 네모난 종이를 엄마는 보지도 않고 받아 로트를 감았다. 건네고 받는 단순한 행동이 주는 일정한 속도가 오히려 복잡한 머릿속을 정돈하게 했다. 실제로 나는 가방을 던져놓은 채 소파에 깊게 앉아 엄마가 파마를 하는 모습을 보며 학기말 시험이나 동아리 MT 계획 같은 것을 세우기도 했고 친구와의 말다툼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등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했었다. 엄마는 오랜 동안 지켜왔던 화요일 휴업을 지키고 있었고 나는 일요일이라 모처럼 한가로웠다. 그래서인지 일요일에 시간이 난다는 노인 몇이 단골이었다. 엄마가 뼈다귀 같은 자잘한 로트를 감아 나가자 노인이 꾸벅꾸벅 졸았다. 이마와 눈가, 입술 주위까지 주름이 깊은 노인의 얼굴에서 푸르스름한 문신으로 모양을 낸 눈썹만이 갈매기인 양 날렵해 보였다.
나는 거울에 비친 세 사람을 보며 오늘 밤부터 할 일을 생각했다. 이번엔 불법 현수막 철거였다. 시청에서 근무하는 친구의 제안이었다. 그동안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우리는 늘 재정난에 허덕였다. 지역 축제에서 김밥을 싸서 팔기도 했고 조촐했지만 정기적으로 일을 호프를 열어 후원의 밤도 진행하고 있었다. 회사 단위의 체육대회에서 진행요원 활동도 했고 단체 홍보도 꾸준히 했다. 단체가 알려지며 가끔 후원금 면목의 기부도 있었지만 정부 보조금은 받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은 지켜내고 있었다. 현수막 철거를 반긴 건 기성이었다. 건당 최저임금을 웃돈다는 건 우리에게 만만한 금액이 아니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였다. 높은 곳에 설치되거나 육교 난간 같은 곳에 설치된 것이 많다고 했다. 나는 준비해갈 도구들을 떠올렸다. 가위나 커트칼은 기본이었지만 펜치 같은 것도 가져가야 할 것 같았다. 작업용 장갑은 고무 코팅된 것으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출입문 풍경이 흔들렸다. 어색한 화장이 더 어려 보이는 여학생이었다. 아이고야, 공주 미용실이 유명해졌구나. 이쪽으로 앉아. 나는 소파 한쪽으로 옮겨 앉았다. 소파에서 스프링이 삐걱거렸다. 여기서 오래 두지 않은 건 상미밖에 없구나 란 생각이 들어 웃음이 났다. 저기요, 여기 C컬 할 수 있어요? 엄마가 거울로 아이를 보며 말했다. C컬이 뭔데?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요. 아이가 자기 머리카락을 위로 둥글게 말아 보였다. 아, 소대맞기 말하는 거야? 아니요, C컬요. C컬이 뭔지 모르겠다만 내가 말한 거랑 같은 걸 거야. 엄마가 로트를 다 감자 상미가 노인의 머리에 보자기를 씌우고 있었다. 노인이 눈을 떠 뒤를 돌아보며 C컬인지 C발인지 여기서 찾으면 되나 라고 했고 나와 상미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웃음이 터지려 했지만 아이의 손을 잡았다. 한번 해봐. 마음에 안 들면 풀면 되지. 아이가 살짝 인상을 쓰며 망설였다. 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도발적으로 보였다. 언니 믿고 해볼게요. 근데 얼마예요? 3만 원? 엄마가 간단하게 답하자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우와, 대박! 다른 데는 7만 원이에요. 이거 잘 되면 우리 반 애들 다 데리고 올게요. 엄마가 미친년들 별거 아닌 걸로 돈만 비싸게 받는다며 욕을 했고 아이가 옷걸이에 걸린 가운을 걷어 입었다. 중학교 진학을 앞둔 겨울방학, 엄마는 소대맞기란 걸 해줬다. 길었던 머리를 자르고 처음 교복을 입어본 날이었다. 엄마는 이런 단발엔 소대맞기가 어울린다며 싫다는 날 거울 앞에 앉혔고 처음 엄마에게 전적으로 머리를 맡겼었다. 평소엔 머리끝을 다듬는 정도로 끝나던 일이 2시간이나 걸린다는 말에 투덜대는 내게 엄마가 한 말이었다. 마음에 안 들면 풀면 되지. 엄마는 로트를 말며 말했다. 인생도 파마처럼 풀 수 있으면 좀 좋겠니? 나는 엄마의 삶에서 푸름의 의미를 생각했다. 거울에 비친 엄마의 눈에 살짝 눈물이 고이는 걸 보며 이들 부부를 이혼시켜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다. 이것이 엄마가 말하는 푸름이라고 이해했다. 엄마가 이혼한 첫날 나는 엄마와 이혼 파티를 하고 싶었다. 법원에서 출발한다는 엄마의 전화를 받고 케이크와 샴페인을 샀다. 네 아빠하고는 이젠 정말 지긋지긋하다란 말과도 드디어 작별이었다. 떠들썩할 줄 알았던 미용실은 너무 조용해서 냉기마저 느껴졌다. 나는 곧 도착할 엄마를 기다렸다. 문을 여는 순간에 서프라이즈를 기대했다. 하지만 도착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엄마는 오지 않았고 폰에 제 발신을 눌렀을 때 벨소리는 안채에서 들렸다.
쫓아들어가 방문을 열어 제꼈다. 엄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다. 나는 눈앞의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몰랐다. 엄마, 아무리 좋아도 이건 아니지. 나는 이불을 걷어내며 말했고 엄마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라며 소리까지 지르며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다. 장하다. 엄마 아빠 이혼을 다 시키고. 성장의 목적이 살짝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꿋꿋했다. 더 이상은, 정말 더 이상은 이 부부가 싸우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케이크에 초 한 개를 꽂았다. 촛농이 떨어지는 걸 보며 생크림이 듬뿍 올려진 케이크를 잘랐다. 한 입 가득 넣은 케이크를 샴페인으로 삼키며 엄마의 이혼을 자축했고 다가올 평화를 기원했다. 시간이 지나며 그것이 성질이 점점 고약해지는 노인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굳어지는 것 같았고 나의 결혼조차 발목 잡는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다. 하지만 그때의 해방감은 나의 자존감 같은 거였다. 내가 원한 건 이런 머리는 아닌데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가성비 대비. 나도 아이의 머리가 어떻게 나오나 궁금했다. 그때 난 머리를 바로 풀어버렸었다. 엄마가 머리 아랫부분을 살짝 누르며 빗으로 머리를 거꾸로 빗어 올리면 된다고 시범을 보였지만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스타일이었다. 엄마는 그 애한테도 나한테 한 것처럼 시범을 보였고 머리를 쉽게 손볼 수 있도록 살이 촘촘한 빗 하나를 선물했다. 쟤는 무엇을 아는 애네. 넌 금방 풀어버렸잖아. 엄마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는 저런 머리가 유행이 아니었다며 급하게 얼버무렸다. 파마가 끝났어도 가지 않고 믹스커피를 마시고 있는 노인을 보며 청귤차 생각이 났다. 숙성되어 맛이 들었을 것 같았다. 엄마, 청귤차 한잔해요. 상미도 피곤할 텐데. 자기는 괜찮다며 상미가 손사래를 쳤다. 상미는 낮엔 엄마 보조 미용사를 하며 밤에 국비지원 미용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곧 있을 실기시험 준비로 학원을 다녀와서도 가발과 긴 시간을 싸웠다. 단체에서 상미의 실습을 일부 지원해주고는 있었지만 가발 가격도 만만치 않았다. 가발이 없을 때는 신문지를 잘라 마네킹에 덮어놓고 가위질을 해댔다. 난 커피 마실란다. 바닥에 머리카락을 쓸며 엄마가 말했다. 로트를 씻던 상미가 나도 그냥 커피 마실래요 하며 내게 눈을 찡긋해 보였다. 상미는 청귤차의 행방을 아는 것 같았다. 엄마, 혹시 아빠 줬어요? 나는 엄마의 말이 나오기 전에 미쳤어? 란 말이 튀어나왔고 엄마도 지지 않고 원망을 퍼부었다. 똑똑한 딸 덕에 독서공방 10년 넘게 했으면 됐지. 네 아빠가 불뚝 성질은 있어도 나쁜 사람은 아니다. 뒤끝 없고 확실한 사람이야. 요즘 피곤하다고 해서 주었어. 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으며 말했다. 불쌍하다며.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며. 정말 지겹다며. 그땐 그때고. 엄마가 빗자루를 집어던졌다. 나는 밤늦도록 현수막을 철거했고 돌아오는 길에 습관처럼 미니 슈퍼 계단에 앉아 담배를 폈다. 담벼락에 코스모스를 그렸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5송이 그렸고 바람도 그려 넣었다. 나의 꽃밭이 풍성해져 가고 있었다. 나는 화분들을 제자리에 옮겨놓고도 한참을 계단에 앉아 있었다. 꽁초가 5개 발 아래 떨어졌을 때 담배는 동이 났고 꽁초를 담은 담배과학을 힘껏 구겨 담장 너머로 날렸다. 나와 기성이 현수막 철거 작업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늘 켜져 있던 시그널 램프가 꺼져 있었다. 상미가 신문지 머리카락으로 컨 연습을 하고 있었다. 학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엄마는 이미 집을 떠난 후였다고 했다.
안방 화장대 위에 간단한 메모가 있었다. 미용이 지겨워졌다. 나이도 있고 더 이상은 무리야. 내가 더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다. 아빠와 함께 있기로 의논했다. 널 보면 가기가 힘들 것 같아. 없을 때 간다. 이해해. 메모는 간단했고 계절에 맞는 옷들과 화장품만 급하게 챙겨간 것 같았다. 허탈도 비애도 아닌 감정이 줄지어 지나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자유로움 같은 것이 어렴풋이 찾아왔다. 그러자 한층 가벼워졌고 눈물 같은 건 나오지 않았다. 그날 기성과 나와 상미는 맥주를 마셨다. 우리가 찾은 자유를 축하했고 미용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얘기했다. 미용실은 상미가 기술을 익히는 대로 다시 열기로 했다. 기성이 미용실로 들어오기로 했지만 나와의 동거나 결혼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 말하자면 공동체 생활 비슷한 것이어서 우리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다. 역할 분담이 가장 까다로웠다. 청소와 조리, 세탁, 쓰레기 정리, 장보기 등을 요일별로, 달별로, 계절별로 세웠으며 서로 지켜야 할 일들을 정했다. 그중 연애는 밖에서 하기가 있어 우리는 한참 웃었다. 생각보다 정해야 할 것들이 많았고 우리는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점검했다. 규칙을 쓴 A4 용지가 서너 장은 됐고 마지막 장 아래에 3명 나란히 서명을 했다. 빈 맥주캔을 담았던 바구니가 가득 차 있었지만 우리는 얼추 술이 깨고 있었다. 기성이 가겠다며 일어섰다. 밤을 새다시피 맥주를 마시고 수다를 떨던 얼굴에 피로가 겹쳐 보였다. 나는 몇 번 자고 가면 어떻겠냔 말을 했지만 기성은 첫 전철을 탈 수 있겠다며 뭔가를 털어내듯 점퍼를 몇 번 툭툭 치고는 출입문을 열었다. 풍경 소리가 청량했다. 기성과 나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골목을 걸었다. 내가 끄는 슬리퍼 소리가 유난했다. 골목 끝에서 지성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기성이 뒤돌아서서 손을 흔들었고 잘해보잔 말을 잊지 않았다. 한 남자가 기성을 스치듯 지나쳤고 나는 돌아섰다. 남자가 내 쪽을 향하는 것 같아 순간 긴장했다. 나는 여차하면 기성을 부를 요령이 었지만 기성에게까지 목소리가 닿지 않을 것 같았고 오히려 상미가 뛰쳐나올 것 같았다. 그것도 괜찮았다. 그건 가벼운 종이를 뭉치는 것과 같을 거다. 나는 순간적으로 흐르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었고 어느새 남자는 내 곁을 스쳐 미용실로 향하고 있었다. 이 시간에 이발을 할 것도 아닌데. 나는 발걸음이 빨라졌고 남자에 이어 내가 곧 미용실로 들어섰다. 널브러진 땅콩 껍질들을 모아 담던 상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상미가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에 남자가 무릎을 꿇었다. 상미가 남자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상미를 따라 방으로 쫓아 들어갔다. 주섬주섬 물건들을 챙기는 상미의 팔을 잡아채자 상미가 나를 봤다. 상미의 눈은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알 수 없는 기호를 대하는 것 같아 답답했다. 상미가 가방을 챙겨 나오자 남자가 가방을 받아들었고 상미의 어깨에 발을 둘렀다. 상미가 잠깐 뒤돌아보는 것 같았지만 그때까지 나는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미니 슈퍼 계단에 앉아 제법 차가워진 새벽 공기를 힘껏 들이마셨다. 술이 완전히 깨고 있었다. 나는 양팔을 둘러 나를 감싸 안았다. 목보 분식 앞에 식자재가 배달이 되어 있었다. 무와 배추가 있었고 대파가 실해 보였다. 가을이 가고 있었다. 미니 슈퍼 담장을 장식했던 꽃들도 색이 바랬고 잎들이 말라갔다. 언뜻 내가 그린 꽃들이 보였다. 나의 꽃들이
피고 있었다. 크레파스도 달아 손에 겨우 잡혔다. 나는 마지막으로 해를 그렸다. 어렸을 때처럼. 겨울에 접어들며 그나마 이어지던 현수막 철거일도 줄어들고 있었다. 아파트 분양도 끝났고 빌린 돈 찾아준다는 현수막도 흔하지 않았다. 한창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학원 광고도 뜸해졌다. 뺑소니 차량을 찾는다거나 사람을 찾는다는 현수막을 볼 때는 그것이 불법 현수막이라도 우리는 떼지 않았다. 기성과 나는 알지도 못하는 가해자에게 욕을 해댔고 약속이나 한 듯 오래되어 늘어나거나 풀어진 끈들을 다 잡아매주곤 했다. 우리 손에 처음으로 약간의 돈이 쥐어졌다. 몇 달 동안 지속적인 작업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기성이 여행을 가자고 의견을 냈고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우리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주방용품 몇 개, 김치와 양파 등을 간단하게 챙겨 출발했다. 기성이 가진 오래된 경차가 우리를 결정적으로 떠날 수 있게 했다. 어설픈 설렘 같은 것도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밀려 들어가는 전철에서처럼 거리도 그랬다. 기성의 경차는 누가 밀어주기라도 하듯 천천히 가다 톨게이트를 통과했다. 초보 운전자처럼 앞만 응시하는 기성을 보며 나도 차가 밀리니 어쩌니? 란 말조차 하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는 함께 상미를 생각했고 고속도로로 향하는 차들의 행렬에 포함된 것만 해도 사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차는 잠시 제 속도를 내며 달렸지만 곧 지방도로로 우회했다. 처음부터 목적 있는 여행은 아니어서 서해안을 타고 남쪽으로 가보자는 심산이었다. 우리는 바닷가를 접한 작은 마을에 차를 세웠다.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며 빨랫줄에 널려 꾸덕꾸덕 말라가는 생선들을 처음 보는 풍경인 양 바라봤고 오후에 햇살을 흠뻑 뒤집어 쓰고 앉아 그물을 손질하는 늙은 어부를 지켜봤다. 딱히 바쁠 것도 없다는 듯 단순함과 반복으로 해진 곳을 꿰어가는 그를 보며 파마를 마는 엄마의 모습이 겹쳐지기도 했다. 노인의 투박해 보이는 손끝에서 매듭지어지는 노동을 위한 시간이, 남자를 따라 나선 상미의 시간이, 또 다른 시간을 위해 잠시 떠나보는 우리의 시간이 나란히 흐르고 있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났을 때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우리는 갯바위를 등지고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다. 짧은 초겨울의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마을을 벗어나 산모퉁이를 돌며 우리는 오늘 지낼 숙소에 대한 얘기를 했고 내가 근처 민박을 검색하고 있을 때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산모퉁이를 완전히 돌아왔을 때 시야가 확 트이며 갯벌이 펼쳐졌다. 음악은 그곳에서 들렸다. 남자 둘이 버스킹을 하고 있었다. 멀리서도 기타를 치는 사람의 키가 커 보였다. 바닷가의 연주회라니. 우리는 약간의 낭만을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차를 세웠다. 처음에는 신청곡도 받으며 신청곡에 대한 익살스런 농담을 섞기도 하며 천천히 진행했다. 하지만 해가 기울고 사람들이 빠지면서 자기들이 준비한 곡들을 불렀다. 여기저기 갯벌을 뒤지며 뭔가를 캐던 사람들도 어느새 빠져나가 관객은 우리만 남아 있었다. 물이 차면서 우린 조금씩 바깥으로 나왔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노래를 불렀다. 등 뒤로 노을이 지고 있었고 그들의 연주와 노랫소리는 파도소리와 함께 바다 위로 흐르는 것 같았다. 바닷물이 금방 정강이를 적셨고 허벅지로 차오르고 있었다. 우리는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고 외쳤다. 하지만 그들은 힘껏 노래를 불렀다. 그들이 호텔 캘리포니아를 부를 때 바닷물은 허벅지 위쪽까지 차올랐고 우리가 해양경찰과 119 중 어디로 알려야 할지 잠시 망설이는 동안에도 바닷물은 차올랐다. 검색할 시간이 없다며 119에 전화를 걸었다.
먼 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바다로 걸어가고 있었다. 맙소사, 이건 아니지. 이봐요, 이봐요! 라고 외쳤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낚시에 걸린 물고기처럼 바람 속으로 자맥질했다. 해양경찰이 파도를 가르며 나타났고 구조대원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다. 어느새 앰뷸런스도 도착해 있었다.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에 경찰에 나가 상황 진술을 했다. 우리가 유일한 목격자라고 했다. 우리의 첫 여행은 그렇게 끝났다. 나는 어린이집 버스를 기다린다. 노란 승합차가 골목 입구에 서면 세연이 환하게 웃으며 내릴 것이다. 내가 손바닥을 내보이면 그것이 샌드백인 양 밤톨만한 주먹을 날릴 것이다. 그리고 새 건물을 올려 규모가 커진 미니 슈퍼에서 과자를 한 개쯤 사서 갈 것이다. 나는 세연을 먼저 보내고 담배를 한 대 피며 아이의 뒷모습을 볼 것이다. 세연은 어눌한 발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공주 미용실 출입문을 확 열어 제낄 것이다. 제 엄마가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안아주면 쪼르르 소파에 앉아 과자를 먹을 것이다. 제 엄마는 밥 먹어야 되는데 과자를 먹는다며 지청구를 늘어놓을 것이고 나는 이런 거 먹고 커야 잘 큰다며 훈수를 둘 것이다. 계획은 길었지만 여정은 짧았던 서해안 여행에서 돌아온 날 미용실 앞에 가방을 든 여자가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상미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들고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팽개치고 달려가 안았다. 상미는 담담하게 다녀왔다고 말했다. 상미가 걸어온 길 담장에 내가 그린 꽃들이 활짝 펴 있었다. 우리는 오랜만에 맥주를 마셨고 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상미는 정말 하며 되물었고 기성과 나는 어디 딴 나라라도 갔다 온 것처럼 신나게 떠벌렸다. 준비해간 라면을 미용실에서 끓여 해장을 했고 상미가 돌아왔으므로 우리가 함께 세웠던 계획들을 옮겼다. 꼼꼼하게 챙겼던 우리의 역할들은 어느새 두루뭉실해졌지만 불만 없이 지나갔다. 왜냐하면 세연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상미의 외출이 가져온 선물이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세연을 중심으로 수정되었고 그런 것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웠다. 세연이 포대기에 쌓여 처음 공주 미용실로 온 날 우리는 또 하나의 공주 탄생을 축하했다. 무엇보다 새 생명의 시작은 믿기 어려울 만큼 신비한 것이었다. 세연이 하품을 해도 우리는 환호했고 이가 없는 입을 한껏 벌려 우는 모습에도 탄성을 지르며 좋아했다. 특히 입속에서 그 작은 혀가 바르르 떨릴 땐 그 귀여움에 자지러졌다. 세연은 상미의 뱃속에서 잉태되었지만 우리의 아이였다. 상미의 산후조리를 엄마는 마다하지 않았고 그런 이유로 나는 더 이상 엄마에게 눈치를 줄 수 없었다. 엄마는 커가는 세연이 아른거린다며 자주 미용실을 들락거렸다. 이제 공주 미용실은 C컬 하나는 싸고 잘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나와 기성은 여전히 밖으로 돌았지만 오히려 상미가 차지하는 재정적 지원은 지대했다. 노란색 승합차가 골목으로 들어선다. 엄마가 나를 보고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어쩜 그렇게 금방 표정이 바뀔 수 있냐? 가증스럽게.